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인 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서재라는 이름의 카페인데 제 딸아이와 함께 꾸려가고 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카페를 열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카페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그 후에 벌어진 법정 다툼 끝에 얻은 결과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다니 라고 하시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 하나, 언니 하나 있었죠.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 차별 안 한다고 하셨지만 뭐 그게 다 그렇죠. 실제로는 장남인 오빠가 제일 중요했고 약사가 된 언니는 자랑이었고 저는 그냥 막내딸이었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까지 올라갔고 언니는 약국을 운영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았죠. 경제력으로 따지면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오빠네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언니는 약국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냥 남편이랑 작은 아파트 전세 살면서 딸아이 하나 키우며 소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당시 아버지는 75이셨고 어머니는 72이셨는데 어머니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두 분 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오빠네 큰 집에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된 건 뻔했어요.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죠. 나는 회사 때문에 서울에서 왕복으로 3시간씩 걸리는데 매일 부모님 댁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약국 운영하느라 직원들 관리도 해야 하고 손님들도 있고 해서 매일 갈 수는 없어. 약국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거든. 형수는 한술 더 떴죠.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솔직히 부모님 간병인 쓸 여유도 없고요. 그렇게 다들 한마디씩 하고 나서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은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시간 조절이 되잖아. 그리고 부모님 집이랑도 가깝고 네가 좀 봐주면 안 될까? 결국 저였던 거예요. 시간이 제일 여유롭다는 이유로,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막내라는 이유로. 저는 그때 거절을 못했어요.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성격이 원래 둥글둥글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제 10년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루에 한두 번 부모님 댁에 들러서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 상태는 악화됐어요. 아버지는 중풍이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어머니는 치매가 점점 진행되셨어요. 기저귀를 채워야 했고 하루에 서너 번씩 갈아드려야 했어요. 목욕도 제가 시켜드려야 했고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니까 욕창도 관리해야 했죠. 밤에는 어머니가 배회하시는 바람에 집을 나가실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부모님 댁에 있다가 집에 오는 날도 많았어요. 새벽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달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병원비며 약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빠나 언니에게 돈 좀 보태달라고 하면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일단 네가 쓰고 나중에 정산하자. 나중에 언젠데요. 10년이 지나도록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오빠나 언니는 한 달에 한 번도 부모님 댁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 잠깐. 그것도 한두 시간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죠. 전화는 가끔 했는데 부모님 잘 계시지? 라는 30초짜리 통화가 다였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제가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을 계산해 봤더니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병원비, 약값, 기저귀, 간병용품, 식비까지 다 합치면요. 오빠와 언니가 10년 동안 부모님께 드린 돈은 명절 용돈으로 각각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이 전부였어요. 100만 원 대 3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명절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오빠는 장남이라고 큰 소리치고 앉아있고 언니는 성공한 딸이라며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저는요. 은희야, 밥 좀 더 차려와. 은희야, 설거지 좀 해줘. 은희야, 이것 좀 가져다 줘. 형수는 제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은희는 시간 많아서 좋겠네.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많아서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놀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 모시느라 제 일도 줄여야 했고, 제 저축은 바닥이 났어요. 제 딸아이한테 쓸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모든 걸 기록했어요. 병원비 영수증은 하나도 빠짐없이 파일에 정리했고, 날짜별로 간병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혼자. 오빠, 전화 없음. 아버지 기저귀 3번 교체. 언니는 약국 바빠서 못 온다고. 이런 식으로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1000장이 넘게 모았어요. 병원 가는 사진, 식사 드리는 사진, 산책하는 사진, 다 제 휴대폰에 남아 있었죠. 왜 그랬냐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라는 예감이랄까요. 그러던 중에 7년 차쯤 됐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야. 다른 애들은 꿈도 안 꿔. 미안해, 고마워. 엄마가 다 갚을게.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년 동안 쌓였던 피로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안도 됐어요. 부모님은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8년 차가 됐을 무렵, 부모님은 제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부모님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재산의 70%를 막내딸 은희에게, 장남 은수와 둘째 은정에겐 각각 15%씩. 이유는 간단했어요. 은희만 우리를 봤다. 부모님은 그 유언장을 집 서랍에 고이 보관해 두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9년 10일 개월쯤 됐을 때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죠. 저는 밤낮으로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운 날도 수없이 많았어요.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대. 미안해, 은희야.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너만 믿는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제발 좀 와봐. 아버지 시한부래. 은희야, 나도 가고 싶은데 내일 약국 재고조사 날이야. 직원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 미안해. 결국 아버지는 제 혼자 지키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언니는 임종 30분 전에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아버지 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효자 효녀 연기를 하나 싶었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그 3일 동안 오빠는 장남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점잖게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 닦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요, 뒷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국이 식었다고 데워오라. 김치 더 담아오라. 손님 많으니까 그릇 더 가져오라. 형수가 그렇게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3일 동안 제가 설거지한 그릇이 300개는 넘을 거예요.
장례식에 오신 고모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이신데 은퇴하신 교사셨어요. 은희야, 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10년 동안 다 봤어. 네 오빠랑 언니는 명절에 잠깐씩 오는 게 전부였잖아. 너 없었으면 너희 아버지 객사하셨을 거야. 고모 말씀에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이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동네 이웃분들도 한마디씩 하셨어요. 은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봤는데 은희 씨만 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 말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49제를 지내고 나서 어머니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치매는 더 심해지셨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저는 더 집중적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희 씨, 며칠 전에 오빠 되시는 분이 혼자 부모님 댁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서랍이며 금고며 이것저것 뒤지시던데.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정리할 게 있었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은희야, 서랍, 중요한 거, 오빠한테 보여주지 마. 네가 먼저 봐.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셔서 헛소리 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또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오빠와 언니는 3일 내내 효자 효녀 코스프레를 했죠. 저는 또 뒷방에서 설거지였고요. 장례 준비를 하다가 문득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서랍, 중요한 거. 저는 장례식장에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부모님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랍을 열어봤죠. 거기에 봉인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유언장 은희에게.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서 펼쳐봤는데 거기에는 부모님의 자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우리 재산의 70%를 막내딸 은희에게 상속한다. 장남 은수와 둘째 은정에게는 각각 15%씩 상속한다. 이유는 오직 은희만이 10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날짜도 있고 부모님 서명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빠가 왜 서랍을 뒤졌는지. 혹시 몰라서 저는 바로 유언장 사진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여러 장 찍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죠.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유언장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에 가족들끼리 대기실에 모였어요. 오빠와 언니, 형수까지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냈어요. 오빠, 언니, 이거 좀 봐. 어머니 서랍에 있었어. 오빠가 유언장을 받아서 읽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언니도 옆에서 같이 보더니 표정이 확 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이건 법적 효력이 없어. 네? 공증이 안 되어 있잖아. 그냥 자필로 쓴 메모지일 뿐이야. 게다가 어머니가 치매셨잖아.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어. 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은희야. 이런 건 인정받기 어려워. 법적으로 재산은 우리 셋이서 균등하게 나누는 게 맞아. 3등분. 형수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은희야, 너 어차피 쓸 데도 별로 없잖아. 오빠는 애들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금도 있고 우리도 약국 운영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오빠가 제 손에서
유언장을 확 빼앗더니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빠, 그거 범죄야. 저는 황급히 유언장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오빠와 몸싸움이 벌어졌죠. 언니가 저를 말렸어요. 은희야, 오빠 놔줘. 저는 소리쳤어요. 사진 찍어뒀어. 이미 다 백업했다고. 오빠가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 오빠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은희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잖아. 이런 유언장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재산은 법대로 3등분하는 게 맞아. 언니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가족이 법으로 따지면 쪽팔려. 은희야, 네가 좀 양보해. 우리 원만하게 합의하자. 형수는 한술 더 떴죠. 그래, 네가 부모님 좀 많이 봤다고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그게 말이 돼? 우리도 자식인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눈물을 닦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법대로 합시다. 뭐? 변호사 선임할게요. 법정에서 봐요. 저도 증거 다 있어요. 10년치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기, 사진 천장, 다 있어요. 오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이, 설마 진짜 법정까지 가려고? 은희야, 그러지 말고. 오빤 10년 동안 부모님께 총 50만 원 드렸어요. 저는 3천만 원 썼고요. 법정에 가면 누가 더 부모님을 모셨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상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평이 가장 좋은 김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님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쫙 펼쳤어요. 10년치 병원비 영수증 파일, 간병일기 10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천장, 유언장 사진, 그리고 이웃분들 연락처.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필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하고요. 특별 기여분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희 씨가 10년 동안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상대편에서 어머니의 치매를 들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일기와 영수증, 사진들이 결정적이에요. 누가 봐도 은희 씨만 부모님을 모신 게 명백하거든요. 저는 그제야 좀 안심이 됐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딸아이 수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28살인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저는 수진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유언장 이야기, 오빠와 언니가 한 말, 변호사 만난 이야기까지 수진이가 듣더니 화를 냈어요. 엄마, 큰이모랑 삼촌이 진짜 너무한다. 10년 동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와서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이게 말이 돼? 수진아, 엄마, 내가 나설게. 큰이모 약국 이름 알고 삼촌 회사도 알아. 내가 SNS에 올릴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10년간 안 보고 재산만 요구하는 친척들 실명 공개하면 난리 날 거야. 수진아, 그건 엄마는 착해서 못하지만 난 할 수 있어. 요즘 세상에 이런 일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 수진이 말에 저는 좀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했죠. 제 딸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려고 하다니. 그날 저녁 남편 상철이도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예요. 남편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사실 남편은 10년 동안 저를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친정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달랐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10년 동안 방관한 게 정말 잘못이었어. 이번에는 내가 당신 편이야. 형님한테 내가 전화할게. 그날 밤 남편은 정말로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장인어른 장모님을 혼자 모신 게 제 와이프인데 이제 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위안이 됐어요. 며칠 후 외가 친척들이 모였어요. 큰 고모, 작은 고모, 몇몇 친척 어른들이 오셨죠. 친척들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은희야, 그래도 오빤데 체면이 있지. 법정까지 가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 적당히 합의하는 게 어때? 은희 네가 좀 양보해. 가족끼리 법으로 따지는 건 보기 좋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섰어요. 큰 고모님, 작은 고모님.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10년 동안 누가 모셨어요? 그야, 네 엄마가. 맞아요. 엄마가 혼자 모셨어요. 큰이모랑 삼촌은 100만 원 냈고 엄마는 3천만 원 냈어요. 근데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요? 이게 공정해요? 그래도 어른들 생각이 구시대적이에요. 권리는 평등한데 의무는 엄마만 지라고요? 이건 불공평해요. 수진이의 말에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고모가 나서셨어요. 나도 은희 편이야. 나는 10년 동안 다 봤어. 은수랑 은정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 명절에 잠깐 오는 게 전부였지. 은희만 매일 왔어. 법정에 가면 내가 증인으로 나설 거야. 고모의 말씀에 저는 고마웠어요. 드디어 법정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조정실에서 오빠, 언니, 그리고 그쪽 변호사를 만났어요. 오빠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어 무효입니다. 또한 공증도 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유언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치매는 초기 단계였고 의사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또한 자필 유언장은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민법 제10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상속인 은희 씨가 10년 동안 피상속인을 전담 간병한 증거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3천만 원 어치, 간병 일기 10권, 사진 1000장, 반면 상속인 은수, 은정 씨는 10년간 총 10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결국 본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1년 정도가 지난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자필 유언장은 증인이 없어 그 작성 과정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대로 3등분한다. 저는 법정에서 그 판결문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와 언니는 환호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어. 형수는 저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은희야, 괜한 짓 했지? 변호사 비용만 날렸네. 저는 법정을 나와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10년 동안의 고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김 변호사님이 저를 위로했어요. 은희 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항소할 수 있어요. 1심 판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특별기여분을 더 강조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판결 결과를 얘기했어요. 수진이는 분노했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SNS에 올릴게. 수진아,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수진이는 정말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10년간 혼자 모신 엄마. 오빠, 언니는 10년간 100만 원만 냈고
엄마는 3천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을 3등분하래요. 이게 정의인가요? 큰이모는 땡땡 약국 운영, 삼촌은 땡땡 기업 임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효자 효녀일까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이건 진짜 분노 유발이네요. 큰이모 약국 이름 뭐예요? 절대 안 갈게요. 삼촌 회사에 제보해야겠어요. 언니 약국에는 별점 테러가 시작됐고 오빠 회사에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대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화난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내 딸이 SNS에 뭘 올린 거야. 우리 회사에 난리 났어. 오빤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10년 동안 부모님 안 본 게 무슨 짓이에요, 오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명의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거래 내역을 보니 8년 전부터 현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오빠 이름으로 된 카드로 인출된 거였어요. 합계를 계산해 보니 5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어머니 몰래 돈을 빼간 거였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이건 횡령이잖아요. 저는 즉시 그 증거를 김 변호사님께 보냈어요. 변호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은희 씨,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오빠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거잖아요. 이건 횡령입니다. 항소심에서 이 증거를 제출하면 특별기여부는 물론이고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승산이 훨씬 높아졌어요. 항소심 준비가 시작됐어요. 김 변호사님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고모와 이웃 세 분이 증인으로 나서주시기로 했고 병원 기록도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런데 오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빠 측 변호사가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속인 은희는 10년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과대망상 증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우울증이라니, 과대망상이라니.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진단서라도 있습니까? 오빠 측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항소심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고모와 이웃 세 분이 증인으로 나와주셨어요. 고모가 증언하셨어요. 저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입니다.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은희만 매일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은수랑 은정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명절에 잠깐 오는 게 전부였어요. 이후 첫 번째 분이 증언했어요. 저는 피상속인 댁 옆집에 삽니다. 은희 씨가 새벽부터 밤까지 부모님을 돌보는 걸 봤습니다. 오빠나 언니분은 거의 못 봤어요. 이후 두 번째 분이 증언했어요. 은희 씨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웃 세 번째 분이 증언했어요. 은희 씨 없었으면 그 노부부 큰일 났을 거예요. 다른 자녀분들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 보십시오. 상속인 은수가 피상속인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8년간 무단으로 500만 원을 인출한 증거입니다.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오빠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오빠가 더듬거렸어요.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인출 당시 피상속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오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자필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또한 상속인 은희는 10년간 피상속인을 전담 간병한 특별기여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산의 70%를 은희에게, 은수와 은정에게는 각각 15%씩 상속한다. 또한 은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무단 인출한 500만 원을 은희에게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은수와 은정이 부담한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겼어요. 드디어 이긴 거예요. 오빠와 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고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은희야, 잘했다. 네가 이긴 거야. 수진이도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축하해. 엄마가 해냈어.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어. 그 후로 오빠와 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불효 임원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승진해서 밀렸대요. SNS에 올라간 글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한 거죠. 형수와도 사이가 나빠져서 갈등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언니는 약국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대요. 동네에서 소문이 퍼진 거죠. 저 약사 부모님 10년간 안 봤대.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해요. 고모를 포함한 친척들도 오빠와 언니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너희들 얼굴 보기 싫다. 고하시면서요. 저는요,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할머니의 서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님을 기리는 의미였죠. 딸 수진이가 퇴근 후에 와서 도와주고 남편도 주말마다 나와서 일손을 거들어요.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해요. 책도 많이 구비해놨고 따뜻한 차와 커피를 팔아요. 손님들이 종종 제 사연을 알고 찾아오세요. 은희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돼요. 잘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오빠와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희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없을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남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억압했던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이유는 없었어요. 대신 진짜 가족처럼 저를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고모는 자주 카페에 들러요. 은희야, 카페 분위기 정말 좋다. 네가 잘 되니까 고모가 다 기쁘다. 수진이는 매일 퇴근하고 오면 제게 안기며 말해요. 엄마, 자랑스러워. 남편은 이제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제 일도 도와줘요. 여보, 내가 10년 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손님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있어요. 사연 들었어요. 정말 멋지세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드리는 이 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삶. 저는 오늘도 카페 창가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고 떳떳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처럼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행복하세요. 저처럼.